서방님, 소녀는 오늘 혼례를 올리기로 한 백채령이 아닙니다. 친딸 대신 반신불수 신랑에게 시집온 첩의 딸이 모든 진실을 고백한 순간 신랑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신랑은 그 말을 들은 것일까요? 멀쩡했던 후계자가 하루아침에 반신불수가 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야담꾼을 찾아주신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동트기도 전 아직 검푸른 어둠이 채 거치지 않은 시각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불 속에 잠들어 있을 그 시각에 홀로 깨어 우물가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소은이었지요. 살얼음이 우물 안쪽 돌벽에까지 하얗게 얼어붙은 겨울이었습니다. 두레박을 내리는 소은의 손끝은 이미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지요. 이런 새벽마다 소은의 머릿속에는 늘 같은 얼굴 하나가 떠오르곤 하였습니다. 바로 6해 전 세상을 등진 생모의 얼굴이었지요. 병상에 누워 마지막 숨을 몰아쉬던 그날, 생모는 어린 소은의 손을 붙잡고 이리 말했었습니다. 소은아, 내가 아무리 천대받는 처지라 하여도 마음까지 천하게 먹어서는 아니 된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마음에 있는 법이니라. 그 말을 곱씹으며 소은은 매서운 바람 속에서도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안채 방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인연 새순물이 왜 이리 늦은 게야. 민 씨가 팔짱을 낀 채 마당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소리쳤습니다. 소은은 두레박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송구하옵니다, 마님. 우물이 얼어 물길이 더디었사옵니다. 핑계는 채령이 벌써 눈을 떴을 시각이 아니냐. 내 어미가 게을러 터진 걸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그 말에 소은의 가슴 한구석이 저릿하게 아려왔습니다. 죽은 어미를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만큼은 참기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소은은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곧바로 올리겠사옵니다. 곧바로? 지금이 몇 시인 줄 아는 게냐? 채령이가 기다리는 걸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르는 게야. 민 씨의 손에는 어느새 회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매서운 바람소리와 함께 회초리가 허공을 갈랐고 소은의 손등 위로 붉은 자국이 하나 더 늘어났지요. 어서 대령하지 않고 무얼 하느냐? 예, 마님. 지금 바로 올리겠사옵니다. 소은은 그 한마디만을 남긴 채 물동이를 이고 종종 걸음으로 부엌을 향했습니다. 어릴 적에는 아프다 울부짖기도 했으나 세월이 흐르며 우는 것조차 부질없는 지심을 깨달아버린 까닭이었지요. 부엌 일을 마친 소은에게는 또 다른 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령의 방으로 불려가 저고리 옷고름을 다듬는 일이었지요. 채령은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요리조리 비춰보다 문득 소은의 옷삽 사이로 흘러나온 낡은 비녀의 눈길을 두었습니다. 그게 무엇냐? 이리 가져와 보아라. 이것은 소녀의 어미가 남긴 유품이옵니다. 이 비녀에는 소은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사연이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생모가 살아생전 약초를 캐어다 판 돈을 오랫동안 모아 소은이 10살 되던 해 저작거리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것이었지요. 내가 시집가는 날 꽂아주려 했다던 생모의 말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한 약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품이라? 첩의 딸 주제에 비녀식이나 지니고 다닐 처지가 되더냐? 채령이 손을 뻗어 비녀를 낚아챘습니다. 소은이 다급히 손을 내밀며 다가섰지요. 아씨, 그것만은 돌려주시옵소서. 소녀에게 남은 것은 그것 하나뿐이옵니다. 하나뿐이라 더 아까운 것이더냐? 채령이 비녀를 제 머리에 꽂아보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어울리는구나. 이제부터 이건 내 것이다. 아씨, 제발. 제발이라니 첩의 딸이 나에게 명이라도 내리는 것이냐? 채령의 눈초리가 순식간에 표독스럽게 변했습니다. 소은이 재차 손을 뻗자 채령은 짓궂은 마음이 발동해 비녀를 마당 돌 위로 툭 떨어뜨려 버렸지요. 딱 하는 메마른 소리와 함께 비녀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나, 손이 미끄러졌구나. 이를 어쩐다. 채령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그리 말했습니다.
소은의 눈앞이 아득해졌지요. 세상 천지에 남은 어미의 자취라고는 그것 하나뿐이었건만. 마침 그 광경을 사랑채 툇마루에서 지켜보던 백진호가 있었습니다. 소은이 그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애원하듯 다가섰지요. 대감마님 보셨지요? 채령아 씨가 어머니의 유품을. 아침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하지 말거라. 하오나 대감마님, 이것은 소녀의 어미가 남긴 유일한. 듣기 싫다 하지 않았느냐? 백진호는 그 한마디를 끝으로 다시 사랑채 안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소은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지요. 낳아준 아비이면서도 결코 아버님이라 부를 수조차 없는 사이, 그것이 첩의 자식으로 태어난 소은의 숙명이었던 것입니다. 소은은 부러진 비녀 조각을 조심스레 주워들고는 품 안에 헝겊에 곱게 싸서 생모의 작은 유품함 속에 넣었습니다. 유품함 뚜껑을 닫으며 소은은 나지막이 되뇌었지요. 어머니,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옵소서. 그날 오후 대문 밖에서 낯선 방울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매쟁이 노파가 백씨 집안을 찾아온 것이었지요. 마님, 한양에서 손꼽히는 부잣집 윤씨 대감댁에서 며느리를 구한다는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요. 윤씨 대감댁이라면 그 나루터 창고를 가진 그 댁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다만 그 댁 외아들 되시는 도련님이 1년 전 마차 사고를 당하신 뒤로 말도 못하시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신다 하옵니다. 방 안에 잠시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 씨의 얼굴에서 실망의 기색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조건이 무엇인가? 정실소생의 규수가 시집와 3년 동안 병든 도련님의 곁을 지켜준다면 신부 친정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신부의 몫으로 별채와 전답까지 내어주겠다 하옵니다. 3년만 곁을 지키면 된다는 말인가? 그 후에는 어찌 되는가? 3년이 지나 도련님이 회복하지 못하시더라도 신부는 이미 받은 재물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되레 회복하지 못하실 경우를 대비해 더 후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니 그 댁에서도 사정이 딱한 게지요. 민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좋네. 우리 채령이를 보내겠다 전하게. 마님, 참으로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그럼 소인이 바로 그 댁에 정가를 넣겠습니다요. 며칠 지나지 않아 윤씨 집안에서 보낸 혼례 예물이 백씨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비단필과 은자가 가득 담긴 함을 본 민 씨는 그 길로 대문 앞까지 몰려와 있던 빚쟁이들을 하나둘 돌려보냈지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집안의 시름이 잠시나마 거치는 듯 했습니다. 한편 채령은 그 무렵 몰래 저작거리로 나가 최한준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한준은 채령의 손을 붙잡으며 능청스럽게 웃음 지었지요. 그대가 부잣집으로 시집간다니 내 어찌 이리 서운한지 모르겠소. 도련님도 참 저 역시 이 혼사가 달갑지 않사옵니다. 손가락 하나 못 움직이는 병자에게 시집을 가라니요. 그깟 병자 하나 때문에 그대의 앞날을 망칠 수야 있겠소.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구려. 다른 방도라니요? 한주는 목소리를 낮추며 채령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벼슬길이 곧 열릴 것이오. 그때 그대를 정식으로 맞이할 터이니 지금은 그저 시간을 버는 셈치시오. 재물만 챙기고 몸은 빼낼 방도가 필히 있을 것이외다. 채령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훤칠한 한준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병상에 누운 낯선 사내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사실이 더욱 견디기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혼례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채령의 낯빛은 하루가 다르게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느 밤 채령은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머니, 저는 그리 못하옵니다. 못하다니 이미 예물까지 받은 마당에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사내의 병수발을 들며 평생을 썩으라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이 어찌 썩는 일이더냐. 별채와 전답이 다 내 것이 된다지 않느냐. 저는 이미 마음에 둔 사람이 있사옵니다. 민 씨의 낯빛이 굳어졌습니다. 마음에 둔 사람이라니 그게 누구란 말이냐. 한준 도령이옵니다.
곧 벼슬길에 오르실 분이온데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를 믿고 이 혼사를 물리자는 것이냐? 지금 물린다면 받은 예물을 몇 배로 갚아야 하는 것도 모자라 우리가 재물을 노리고 혼담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온 한양에 알려질 것이다. 그리 되면 이 집안은 그날로 끝이란 말이다. 하오나 어머니, 제 마음이 이미 내 마음 따위가 지금 중한 것이 아니다. 모녀 사이에 한참을 오간 신랑이 끝에 문득 채령의 눈길이 창밖 마당을 가로지르는 소은에게 가닿았습니다. 순간 채령의 얼굴에 냉랭한 웃음이 스쳤지요. 어머니, 좋은 수가 있사옵니다. 무슨 수 말이냐? 소은이를 제 대신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민 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은이를? 어차피 얼굴 가리개를 쓰면 아무도 구별 못할 것이옵니다. 나이도 체격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그 도련님은 눈도 제대로 못 뜬다 하지 않았습니까? 신부가 바뀐들 어찌 알겠사옵니까? 하나 소은이가 순순히 응하겠느냐? 그거야 어머니께서 어찌 구슬리시느냐에 달린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민 씨는 한참을 고민하는 듯 하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그렇구나. 좋다, 그리하자꾸나. 혼례를 하루 앞둔 밤 민 씨는 채령의 혼례복 한 벌을 안고 소은의 방을 찾았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채령이 되는 것이다. 이 옷을 입거라. 소은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마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말 그대로다. 내일 내가 채령이 대신 가마에 오르는 것이야. 소녀는 그럴 수 없사옵니다. 저는 소은이지 채령 아씨가 아니옵니다. 남의 이름을 빌려 낯선 분의 아내가 되는 것은 못하겠다는 것이냐? 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옵니다. 그 댁에서 아시게 되면 어찌 되겠사옵니까? 그 댁에서 알 도리가 없다. 신랑이란 자가 눈도 못 뜨는 병자라 하지 않느냐? 그래도 이는 옳지 않은 일이옵니다. 소녀는 할 수 없사옵니다. 민 씨의 낯빛이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잠시 방을 나섰던 민 씨는 이윽고 소은의 생모 유품함을 두 손에 받쳐들고 돌아왔지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너도 잘 알겠지. 마님, 그것은. 민 씨가 유품함을 화로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이 집에서 먹고 자란 값을 이제는 갚아야 할 때가 되었다. 내가 끝내 거부한다면 내 어미의 유품은 물론이요, 그 초라한 묘자리마저 온전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마님, 제발 그것만은. 그러니 순순히 가마에 오르란 말이다. 알아들었느냐? 소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야 어찌되든 상관없었으나 세상에 남은 어미의 마지막 흔적이 훼손되는 것만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었던 까닭이었지요. 알겠사옵니다. 소은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랑채로 달려가 백진호 앞에 엎드렸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소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냐? 마님께서 소녀더러 채령 언니 대신 혼례를 올리라 하십니다. 이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나서주시면. 백진호는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린 채 낮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미 양가의 혼사가 정해진 일이다. 대감마님, 소녀의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소녀는 그저 우리 집안 체면에 먹칠만 하지 말거라. 그리 알고 물러가거라. 그 순간 소은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편은 없다는 사실을요. 낳아준 이조차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 마당에 더는 기댈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소은이 채령의 이름을 대신 짊어진 채 혼례복을 입고 가마에 올랐지요. 그 곁을 지키던 늙은 몸종 하나가 안쓰러운 눈으로 소은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기씨, 부디 몸 성히 지내시옵소서. 소은은 그 말에 역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가마문이 닫히기 직전 채령이 문틈으로 얼굴을 들이밀며 나지막이 속삭였지요. 그 도련님이 죽을 때까지만 버티면 돼. 소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느냐? 내가 받을 전답은 나중에 친정으로 가져오면 그만이니까. 예, 아씨. 가마문이 닫히고 사방이 어둠에 잠기던 그 순간
소은의 뺨 위로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밝히지 못한 채 언니의 혼처로 향하는 이 기막힌 운명 앞에서 소은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두 손을 모아주는 것뿐이었지요. 가마는 천천히 대문을 벗어나 윤씨 대감댁으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흔들리는 가마 속에서 소은은 문득 생모의 마지막 말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마음에 있는 법이니라. 이 거짓된 혼인의 끝에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윤씨 집안에서는 아들의 건강을 고려해 혼례를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큰 잔치도 요란한 풍악도 없이 그저 가까운 문중 어른 몇 분만이 자리를 지킨 채 예를 올렸던 것이지요. 대문 밖에서는 구경 나온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어요. 저댁 도련님이 정신도 없다는데 새색시가 참으로 불쌍하지 않은가. 그런 수군거림이 담장을 넘어 소은의 귀에까지 닿았으니 어찌 마음이 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소은은 그저 묵묵히 걸음을 옮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남들의 동정 어린 시선조차 지금의 자신에게는 사치스러운 것이라 여겼던 것이지요. 한씨 부인은 얼굴 가리개를 쓴 신부를 바라보며 몇 번이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실은 한씨 부인에게도 이 혼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이었지요. 석염의 병세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 것을 지켜보며 아들이 살아있는 동안 곁을 지켜줄 사람 하나만이라도 두고 싶다는 절박함에 시달려왔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하나 남은 혈육마저 일이 되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였을까요? 이리 어린 나이에 우리 아이를 위해 시집와주니 그 은혜를 내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씨 부인이 소은의 손을 잡으며 그리 말하였습니다. 소은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지요. 당치 않으신 말씀이옵니다. 어머님. 아니다. 내 진심으로 하는 말이다. 소녀는 그저 도리를 다할 뿐이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으면서도 소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자애로운 부인이 자신을 정실소생의 딸로 믿고 있으니 그 무게가 어찌 가벼울 수 있었겠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과 밝혔다가는 친정이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사이에서 소은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신방에 홀로 남겨진 소은은 그제야 침상에 누운 신랑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약초 내음이 감돌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병자를 돌본 방 특유의 냄새였던 것입니다. 소은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문득 생모의 병상이 떠올랐어요. 낯선 곳이었으나 어딘지 익숙한 공기였던 것이지요. 석염은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과 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놓여 있었으니 그 모습을 처음 본 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서늘해질 법도 하였습니다. 촛불 그림자가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일렁이니 마치 산 사람이 아닌 듯 보였을까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이목구비 사이로 한때 총명했을 기품이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던 것이었지요. 소은은 방문을 굳게 닫고 한참 동안 석염의 곁에 우두커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며 낮게 우는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소은의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녕 아무것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소은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죄책감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앞에 두고 거짓으로 이름을 속인다는 것이 소은에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왔던 것이었지요. 소은은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이대로 침묵한 채 채령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설령 이 사람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 하여도 자신의 양심만큼은 속일 수 없었으니까요. 생모가 남긴 말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 눈은 결국 마음에 있는 법입니다. 소은은 마침내 무릎을 꿇고 석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오늘 혼례를 올리기로 한 백채령이 아닙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흘렀지요. 소은은 떨리는 목소리를 겨우 다잡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소녀의 이름은 백소은이며 그 집 첩의 딸이옵니다. 마님과 언니가 이 집의 재산을 탐내어 소녀를 대신 보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훗날 깨어나신다면 소녀를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그날까지는 거짓없이 서방님을 모시겠사옵니다. 소은이 고개를 숙이는 순간 이불 밖으로 나와 있던 석염의 검지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은은 놀라 그의 손을 살폈으니 다시 살펴보아도 손가락은 미동조차 없었던 것이지요. 소은은 그것이 자신의 착각이었으리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토록 긴장한 마음이 헛것을 보게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석염은 소은의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듣고 있었으니까요. 말 한마디 뱉지 못하고 손끝 하나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는 몸이었으나 그의 정신만은 또렷하게 깨어 그 모든 말을 새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오랫동안 그 누구도 자신에게 진실을 말해준 적이 없었으니 석염에게 있어 그 고백은 실로 오랜만에 듣는 사람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소은은 석염을 의식 없는 환자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방문을 열며 소은은 이리 인사를 건넸지요. 서방님, 밤새 평안하셨사옵니까? 오늘은 날이 맑아 마당에 볕이 좋사옵니다. 물론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소은은 개의치 않고 말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어머님께서 서방님 드실 죽을 손수수라 하셨사옵니다. 음식을 먹일 때에도 소은은 늘 무엇을 먹이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지요. 이것은 말을 갈아 만든 죽이옵니다. 목에 부담이 없을 것이니 천천히 삼키시옵소서. 숟가락을 입가에 가져갈 때마다 소은은 석염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여 사례라도 들릴세라, 혹여 불편한 기색이라도 스칠세라 조심스러웠으니 그럴 만도 한 것이 다름 아닌 생모를 오랫동안 병수발해온 경험에서 우러난 습관이었던 것이지요.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누워 생긴 상처를 씻길 때에도 소은은 석염에게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몸을 좀 돌려 눕히겠사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잠시만 참아주시옵소서. 굳은 팔다리를 천천히 주무르며 소은은 나지막이 말을 건네곤 하였어요. 일이 매일 주무르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실 것이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소은의 손길에는 점차 익숙함이 배어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투르던 손짓이 시간이 흐를수록 자연스러워졌으니 이 또한 정성이 쌓인 결과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석염 앞에서 재산 이야기며 집안일을 함부로 늘어놓곤 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인 양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소은만큼은 언제나 먼저 물었던 것이었지요. 서방님, 오늘은 창문을 열어드려도 되겠사옵니까? 오늘은 이불을 좀 더 두껍게 덮어드리겠사옵니다. 이러한 사소한 물음들이 쌓여가며 소은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석염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처음에는 이 며느리를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한씨 부인이 소은을 불러 조용히 물었지요. 내가 이리 정성을 다하는 것이 혹여 재산 때문은 아니더냐? 소은은 그 말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차분히 대답하였어요. 어머님, 소녀는 재물을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그 말을 내 어찌 믿는단 말이냐? 믿고 아니 믿고는 어머님의 몫이옵니다. 소녀는 그저 지켜봐 주십사 청할 뿐이옵니다. 지켜봐 달라. 예, 어머님.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것이 옳다 여기옵니다. 한씨 부인은 그 대답에 딱히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당돌하면서도 진솔한 대답의 내심 놀라움을 느꼈으니 지금껏 만나본 양반과 규수들 중에 이리 말하는 이는 없었던 것이었지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한씨 부인은 밤늦게 아들의 방을 찾았다가 뜻밖의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소은이 밤새 석염의 열을 식히느라 젖은 수건을 갈아주고 있었고 정작 자신은 이부자리도 없이 방바닥에 웅크려 잠들어 있었으니 그 모습이 참으로 안쓰러웠을까요? 촛불은 이미 반쯤 녹아내려 있었고 소은의 손에는 여전히 물수건이 쥐어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한씨 부인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이 재물을 노리는 사람의 행실이더냐.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잠든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고단함이 역력한 얼굴이었으나 그 속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으니 사람의 진심이란 이리도 감출 수 없는 법이었어요. 한씨 부인은 조용히 이불을 하나 가져와 소은의 몸 위에 덮어주고는 발걸음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편 숙부 윤태석은 겉으로는 소은을 다정하게 격려하는 척하였습니다. 조카 며느리 그리 애쓰지 않아도 되네. 조카는 이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몸이 아닌가. 그래도 혹여 서방님께서 조금이라도 느끼실는지 모르니 소녀는 정성을 다하겠사옵니다. 허허, 참으로 갸륵한 마음이로구나. 염려해 주시니 가무파옵니다, 숙부님. 윤태석은 입가에 웃음을 띄었으나 그 눈빛만은 결코 웃고 있지 않았던 것이지요. 소은이 석염의 손끝 변화를 유심히 살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윤태석의 속에서는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경계심이었습니다. 지금껏 석염의 병실을 드나든 이들 중 그 누구도 이토록 꼼꼼히 상태를 살핀 이는 없었던 것이었어요. 윤태석은 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너무 깊이 들여다보게 두어서는 아니 되겠구나. 그러나 아직은 뚜렷한 근거가 없었으니 그저 지켜보는 수밖에 달리 도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어느 날 저녁 소은은 문득 생모가 병상에서 자신을 재우며 불러주던 자장가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생모가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불러준 노래이기도 하였으니 그 곡조를 어찌 잊을 수 있었겠어요. 소은은 낮은 목소리로 그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노래가 방안을 나지막이 채워갈 즈음 소은은 석염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은은 순간 숨을 멈추고 그 모습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아무런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은은 노래를 마저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금 석염의 눈꺼풀이 옅게 떨렸으니 소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지요. 지금 소녀의 노래를 들으시는 것이옵니까?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은은 처음으로 확신 비슷한 것을 품게 되었으니 이 사람이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소은은 그날 밤 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떨림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녀 하나가 탕약을 나르다 문지방에 걸려 그만 약사발을 모두 쏟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하녀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지요. 소은이 다가와 사태를 살피며 물었어요. 다친 데는 없느냐? 소인은 괜찮사옵니다만 탕약을 다 쏟아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는지요. 내가 잘 말씀드릴 터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새로 다릴 시간이 있겠느냐? 오늘은 이미 늦었사옵니다. 내일 아침에나 다시 다릴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구나. 그리하여 석염은 그날 하루 온전히 약을 먹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소은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그저 석염의 곁을 지켰으니 그것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하루가 될지는 이때만 해도 알 수 없었던 것이었지요. 밤이 깊어지자 소은은 여느 때처럼 석염의 손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약을 못 드셔서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요. 그렇게 말을 건네며 소은이 석염의 손을 감싸주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석염의 검지가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움직였어요. 소은은 소스라치게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착각이 아니었으니 눈앞에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지요. 소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다.
이 사람이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으니 그 감격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서방님, 지금 저를 느끼고 계시옵니까? 방 안에는 다시금 정적이 감돌았지요. 소은은 손끝에 힘을 주어 석염의 손을 조심스레 다시 감싸쥐었어요. 한 번만 더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석염의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도 온 힘을 다해 움직인 탓에 다시 기력이 다한 것이었으리라 소은은 그리 짐작하였지요. 그럼에도 소은은 이제 더는 그 침묵을 그저 침묵이라 여기지 않았으니 이 침묵 너머에 분명 깨어있는 정신이 있으리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석염의 곁을 떠나지 못한 채 그의 손을 꼭 쥔 채로 새벽을 맞이하였던 것이지요. 밤새 석염의 손을 붙잡은 채 뜬 눈으로 지새운 소은은 동이 트기 무섭게 다시 그의 손을 조심스레 감싸쥐었습니다. 어젯밤의 그 움직임이 과연 진짜였는지 아니면 지친 마음이 만들어낸 헛것이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지요. 서방님, 소녀의 말을 들으신다면 손가락을 한 번만 움직여 주시옵소서. 소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행여 아무 반응이 없을까봐, 어젯밤의 그 기적 같은 순간이 그저 우연이었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섰던 것입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기만 하였지요. 그러다 마침내 석염의 검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 소은은 저도 모르게 짧은 탄성을 터뜨렸어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으나 이미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서방님, 정녕 소녀의 말을 다 들으실 수 있으신 것이옵니까? 석염의 검지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하늘이시여. 소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한참을 그대로 있었지요. 이 사람이 듣고 있다. 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확신이 마침내 의심의 여지 없이 굳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소은의 머릿속에 순간 첫날 밤의 그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소은은 조심스레 그러나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서방님, 그렇다면 첫날 밤 소녀가 드린 말씀도 모두 들으셨사옵니까? 소녀가 채령 언니가 아니라는 것도 첩의 딸이라는 것도. 석염의 검지가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그날의 고백을 모두 들었다면 이 사람은 대체 무슨 심정으로 그 시간을 견뎌냈을 것이었을까요? 소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분을 속이고 이댁에 들어온 죄, 서방님께서 어찌 여기실지 소녀는 감히 헤아리지 못하겠사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석염의 손가락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러나 소은은 그 침묵조차 이제는 예사롭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느 때처럼 하녀가 새로 달인 탕약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기씨, 오늘 탕약이옵니다. 그래, 이리 다오. 내가 직접 드리마. 하녀가 물러가고 나자 소은은 늘 하던 대로 탕약을 받아 석염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약을 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석염의 몸은 다시 축 늘어지기 시작했지요. 전날 밤 그토록 또렷하게 움직이던 눈꺼풀도 검지의 미세한 떨림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던 것입니다. 서방님? 서방님, 소녀의 말이 들리시옵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소은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소은의 머릿속에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모가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축 늘어지고 정신이 흐려졌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급히 불려온 의원이 탕약을 살펴보고는 이리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이 약재는 원래 처방에 없던 것인데 누가 잘못 넣은 것이 아니오. 이런 것을 함부로 먹이면 환자의 기운이 급격히 빠지고 정신이 흐려질 수 있소이다. 그날의 기억이 지금 이 순간과 겹쳐지자 소은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어쩌면 이 탕약 자체가 석염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었지요.
소은은 석염이 잠든 틈을 타 약장 서랍에 보관된 처방전을 몰래 꺼내 살펴보았습니다. 마침 그때 유모 복례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아기씨, 이 늦은 시각에 무얼 그리 살피고 계시옵니까? 복례야, 마침 잘 왔다. 이리 와서 이 냄새를 좀 맡아보아라. 복례가 다가와 탕약 그릇에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글쎄요, 소인은 약재에 밟지 못하여 잘 모르겠사옵니다만 조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도 같다옵니다. 그렇지? 나만 그리 느낀 것이 아니었구나. 소은은 처방전에 적힌 약재의 이름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실제 탕약에서 나는 냄새와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상하구나. 여기 적힌 약재만으로는 이런 냄새가 날 리 없는데. 아기씨,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온지요? 탕약 밑바닥에서 처방이 없는 매캐하고 떫은 냄새가 나는구나. 내 어미의 약을 오래 다려보았기에 이 냄새를 알 것도 같다. 설마 누군가 일부러 이상한 것을 섞었단 말씀이시옵니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 허나 확인은 해보아야 할 것 같구나. 복례는 두려운 표정으로 소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기씨,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예산일이 아니옵니다. 도련님 곁에는 늘 숙부님이 계시온데 나도 안다. 그러니 더더욱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아니 될 것이야.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기 전까지는. 소은은 그날 밤 뜬 눈으로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당장 이 사실을 한씨 부인께 고할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을 것인가. 만약 섣불리 고했다가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모함을 일삼는 여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노릇이었지요. 고심 끝에 소은은 복례에게 말하였습니다. 복례야, 오늘부터 탕약을 모두 버리지 말고 조금씩 덜어 항아리에 담아두자꾸나. 날짜도 함께 적어두고. 그리하겠사옵니다, 아기씨. 하오나 그 후에는 어찌하실 생각이시온지요? 겉으로는 평소처럼 약을 드리는 척하고 쌀미움과 원래 처방대로 다시 달인 순한 보약을 몰래 섞어드릴 것이다. 소인이 몰래 보약을 구해오겠사옵니다. 약방에는 소인이 다녀오는 것이 덜 의심을 사지 않겠사옵니까? 고맙구나, 복례야. 너밖에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석염의 몸에서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서방님, 이제 눈을 뜨실 수 있으신 것이옵니까? 석염의 눈꺼풀이 역게 떨리며 반쯤 열렸습니다. 소은은 그 눈동자를 마주하며 벅찬 마음을 감추지 못했지요. 서방님, 소녀가 보이시옵니까? 눈동자가 소은을 향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늘이 도우셨구나. 소은은 곧 석염과의 신호체계를 궁리해내었습니다. 서방님, 앞으로 소녀가 여쭙는 말에 맞다 여기시면 눈을 한 번, 아니다 여기시면 2번 깜빡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석염의 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한 번 깜빡였습니다. 소녀의 말을 알아들으셨다는 뜻이지요? 참으로 다행이옵니다. 소은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가장 먼저 묻고 싶었던 것을 물었습니다. 서방님, 첫날 밤 소녀가 드린 말씀을 모두 들으셨사옵니까? 석염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서방님, 소녀를 원망하시옵니까? 신분을 속이고 이 집에 들어온 소녀를 말이옵니다. 석염의 눈이 2번 깜빡였습니다. 소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찌하여 원망하지 않으신다 하시옵니까? 소녀가 서방님을 속인 것은 사실이온데. 석염의 눈이 다시 한 번, 2번 깜빡였습니다. 마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듯 하였지요. 서방님, 소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흐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그날부터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은밀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방님, 사고를 당하시기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석염의 눈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방 한쪽에 놓인 오래된 서책장 쪽으로 눈동자를 천천히 옮겼지요. 저곳에 무언가 있사옵니까? 석염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서책장 안에 말이옵니까? 다시 한번 깜빡였습니다. 알겠사옵니다. 오늘 밤 복례와 함께 살펴보겠사옵니다. 그날 밤 소은은 유모 복례와 함께 몰래 서책장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복례야, 여기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뒷판을 확인해 보자꾸나. 예, 아기씨. 헌데 대체 무엇을 찾으시는 것이옵니까?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 다만 서방님께서 이곳을 가리키셨으니 분명 무언가 있을 것이야. 낡은 책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뒷판을 확인하던 중 마침내 뒷판 틈새에서 얇은 장부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아기씨, 여기 무언가 숨겨져 있사옵니다. 복례가 놀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소은은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펼쳐들었지요. 이것은 창고의 곡식과 은자를 기록한 장부가 아니냐. 소은은 밤을 새워가며 그 장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례야, 이것 좀 보아라. 숙부님이 관리하시는 창고에서 곡식 수백 석이 사라졌다 적혀 있구나. 게다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래처로 은자가 흘러나간 기록까지 있다. 아기씨, 그것이 참으로 사실이옵니까? 어찌 그런 일이. 더욱 이상한 것은 서방님께서 사고를 당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기록 또한 숙부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례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기씨, 설마 도련님의 사고가 그저 불운이 아니었단 말씀이시옵니까? 소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허나 그리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소은은 그 생각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윤태석은 그 무렵 석염의 손가락에 예전보다 부쩍 힘이 돌아온 것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집안 의원을 은밀히 불러 지시를 내렸지요. 요즘 조카의 상태가 어떠한가? 차도가 조금씩 보이는 듯 하옵니다. 눈도 뜨시고 손가락도 움직이시는 것을 확인하였사옵니다. 그런가? 윤태석의 눈빛이 순간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약의 양을 조금 더 늘리게. 하오나 날이 지금도 처방보다 많이 넣고 있사온데 더 늘리면 도련님 몸에 무리가. 내가 언제 자네에게 의견을 물었는가? 시키는 대로 하게.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의원은 고개를 숙이며 답할 뿐이었으나 그 표정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태석의 진짜 속내를 알지 못하는 의원은 그저 시키는 대로 약재의 양을 늘려나갔지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소은은 계속해서 약을 몰래 덜어내며 석염에게 순한 보약을 먹이고 있었으니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싸움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은은 밤새 보관해둔 탕약 항아리를 꺼내어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여러 날째 모아온 것이라 항아리 안에는 제법 여러 병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무엇도 증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소은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약재에 대해 자신보다 훨씬 밝은 사람의 판단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소은은 복례를 불러 조심스레 뜻을 밝혔습니다. 복례야, 아무래도 이 탕약을 집안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께 보여드려야 할 것 같구나. 다른 의원이라 하시면 이 댁 사람이 아닌 우리와 아무런 연이 없는 분이라야 할 것이다. 집안 의원은 이미 숙부님과 연이 닿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복례의 얼굴에 근심이 스쳤습니다. 하오나 아기씨, 그런 분을 어찌 찾는단 말이옵니까? 우리는 이 댁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사온데 내 저작거리에 있는 약방 몇 곳을 알아보았다. 그중 한 곳에 솜씨 좋고 입이 무거운 의원이 계시다 들었으니 그분을 찾아가 보자꾸나. 소인이 함께 가겠사옵니다. 혼자 나서시면 위험할 수도 있사옵니다. 고맙구나, 복례야. 며칠 뒤 소은은 한씨 부인께 잠시 저작거리에 다녀올 일이 있다 고하고 복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 한 구석에 자리한 작은 약방을 찾은 소은은 조심스레 항아리를 꺼내 보이며 사정을 설명하였지요. 의원님, 이 약을 좀 봐주실 수 있으시겠사옵니까? 어느 환자분이 오랫동안 드셨는데 몸이 점점 더 쇠약해지시기만 하여 걱정이옵니다. 외부 의원은 항아리를 받아 냄새를 맡고 색을 살피고
손끝으로 앙금을 찍어 맛을 보기까지 하였습니다. 한참을 그리하던 의원의 낯빛이 점차 굳어져 갔지요. 이 약에는 원래 처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약재가 섞여 있구려. 그것이 무슨 약재이옵니까? 기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정신을 흐리게 만드는 약재요. 이런 것을 오랫동안 먹이면 환자가 마치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소이다. 소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자신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의원님, 확실하옵니까? 내 20년 넘게 약을 다뤄온 사람이요. 틀림없소이다. 대체 이 약을 누가 지었는지는 몰라도 결코 병을 낫게 하려는 자의 처방이 아니외다. 소은은 감사 인사를 올리고 약방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지요. 오히려 확신이 굳어질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소은은 이 약이 대체 어디서 누구의 손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알아내고자 하였습니다. 약방 장부를 확인하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리라 여겼던 것이지요. 그러나 며칠 뒤 다시 약방을 찾은 소은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기씨, 죄송하오나 그 장부는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게 되었사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약방 주인의 얼굴에는 두려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전 어떤 자들이 찾아와 아니 소인은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입을 열 수가 없사옵니다. 부디 이만 돌아가 주시옵소서. 소은은 그 반응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미 이 사실을 눈치채고 손을 써두었다는 것을요. 아마도 윤태석의 신복이 먼저 약방 주인을 협박해 관련 기록을 숨겼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내야,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약방 쪽 길이 막혔으니. 아기씨, 소인이 요 며칠 저작거리를 오가며 들은 소문이 하나 있사온데. 무슨 소문 말이냐? 도련님 사고 당시 마차를 몰았던 마부 말이옵니다. 숙부님께서는 그 마부가 도망치다 죽었다 하셨는데 나루터 장군들 사이에서는 마포 부근에서 그 사람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소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이 참말이더냐? 소인도 확실한 것은 아니오나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니 필시 근거가 있을 것이옵니다. 살아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사고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이가 아니겠느냐? 소은은 한씨 부인께 조심스레 청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소녀의 어미 제사가 머지않았사온데 잠시 다녀올 것을 허락해 주시겠사옵니까? 한씨 부인은 잠시 소은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거라. 부모의 제사를 챙기는 것은 마땅한 도리이니. 감사합니다, 어머님. 한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내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는구나.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소은은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애써 태어난 얼굴로 답하였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그저 요즘 잠을 설쳐 그런가 보옵니다. 그래, 몸도 잘 챙기거라. 한씨 부인의 그 다정한 말 한마디가 소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자애로운 분을 언제까지 속여야 하는 것인지 소은은 그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져 왔던 것이지요. 소은과 복내는 여러 날에 걸쳐 마포나루 일대를 수소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실마리도 얻지 못하였으나 사흘째 되던 날 한 노파에게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었지요. 장가 성을 쓰는 마부라면 저 아래 운막촌에 숨어 지낸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소. 소은과 복내는 그 길로 운막촌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운막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던 끝에 마침내 마른 얼굴의 사내 하나와 마주치게 되었지요. 혹시 장복만이라는 분이시옵니까? 사내는 순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시오? 나는 그런 사람 모르오. 저는 윤씨 대감댁에서 왔사옵니다. 도련님의 윤씨 댁이라고. 사내는 문을 닫으려 하였습니다. 소은은 다급히 그를 붙잡았지요. 제발 부탁드리옵니다. 잠시만 제 말을 들어주시옵소서. 그 댁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소. 나는 이미 그 댁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단 말이오.
저도 그 사정을 알고자 이리 찾아왔사옵니다. 부디 장복만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소은과 복례를 움막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고 어두운 움막 안에서 세 사람은 마주 앉았지요. 무엇을 알고 싶어 이러시오? 도련님께서는 의식이 없으신 것이 아니옵니다.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옵니다. 장복만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이 참말이오? 예. 그리고 도련님께서는 아저씨를 원망하지 않으신다 하셨사옵니다. 사고가 아저씨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복만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리 억울했는데 그 댁에서 쫓겨나고 가족들까지 위협받으면서도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장복만은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이었소. 윤태석 나리의 신복이라는 자가 찾아와 마차를 동쪽 창고로 가져오라 하였소. 나는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인데. 동쪽 창고요? 그렇소. 다음 날 아침 도련님을 모시고 고갯길을 넘는데 갑자기 바퀴가 빠지면서 마차가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소. 나는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깨어나 도련님을 끌어냈는데 장복만은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듯 몸을 떨었습니다. 사고 직후 바퀴축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결코 자연스레 부러진 것이 아니었소. 톱질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단 말이오. 그것을 어찌 증명할 수 있사옵니까? 내 그날 이후로 그 바퀴축 조각을 몰래 챙겨두었소. 언젠가 내 억울함을 밝힐 날이 올까 하여 말이오. 그리고 그자가 마차를 동쪽 창고로 가져오라 명했던 쪽지도 함께 있소. 장복만은 움막 구석 흙바닥을 파헤쳐 낡은 천꾸러미 하나를 꺼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톱질 자국이 선명한 나무 조각과 작은 인장이 찍힌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이 인장은 윤태석 나리의 신복이 쓰는 것이요. 나는 그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소. 소은은 그 증거들을 바라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저씨, 지금은 당장 나서지 마시고 안전한 곳에 계속 숨어 계시옵소서.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찾아뵙겠사옵니다. 정말이요? 정말 도련님이 살아계시고 회복하고 계신다는 것이? 예, 틀림없사옵니다. 윤씨 집안으로 돌아온 소은은 석염에게 조심스레 바퀴축 조각을 보여주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좀 보시옵소서. 석염의 눈동자가 그 나무 조각에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이윽고 그 눈에서 분노와 안도가 동시에 번지는 것을 소은은 똑똑히 볼 수 있었지요. 이것이 사고 당시 마차의 바퀴축이라 하옵니다. 톱질 자국이 선명하지요. 이는 결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던 것이옵니다. 석염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소은은 그 눈물을 조심스레 닦아주며 말을 이었지요. 서방님, 이제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사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옵소서. 그날 이후로 석염의 회복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팔을 조금씩 들어 올릴 수 있게 되었으며 목에서는 짧은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지요. 외부 의원을 다시 불러 진맥을 보인 결과 실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도련님의 척추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었소이다. 사고 당시의 충격과 장기간 투여된 약물로 인해 몸의 기능이 심하게 억눌려 있던 것이지요. 약을 완전히 끊고 꾸준히 몸을 풀어들이면 더 크게 회복하실 가능성이 있소이다. 이 소식에 소은과 복례는 서로를 마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윤태석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은과 복례는 윤태석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석염이 다시 눈을 감고 미동 없는 척 연기하도록 미리 약조를 해두었지요. 어느 날 윤태석이 방에 들어와 석염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는 신복에게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약을 더 진하게 넣어라. 저 아이가 손가락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끝이란 말이다. 석염은 그 말을 모두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미동 없이 누워 있으면서도 그의 속에서는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있었지요. 그날 밤 윤태석이 물러가고 소은이 다시 방에 들어서자 석염은 온 힘을 다해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은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이내 눈물을 쏟으며 석염의 손을 붙잡았지요. 서방님, 방금 소녀의 이름을 부르신 것이옵니까? 석염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윤태석 또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외부 의원을 만나고 마포나루까지 다녀온 사실이 그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날이 조카 며느리께서 요즘 이상한 행보를 보이신다 하옵니다. 이상한 행보라니? 저작거리 약방을 드나드시고 마포나루까지 다녀오셨다 하옵니다. 무언가를 캐고 다니시는 듯 하옵니다. 윤태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계집이 감히. 윤태석은 한참을 침묵하다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더는 두고 볼 수 없겠구나.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다음 계책을 궁리하는 서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등잔불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소은이 자신의 뒤를 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안 이상 더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는 오랫동안 쌓아온 계략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석의 머릿속에는 문득 형이 살아있던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형이 이 상단을 처음 일으켰을 때 자신은 그저 곁에서 잔심부름이나 하던 처지였지요. 형이 죽고 조카 석염이 그 자리를 물려받을 무렵 윤태석은 자신이야말로 이 집안을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사람이라는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결국 창고의 곡식을 조금씩 빼돌리는 것으로 이어졌던 것이었지요. 처음에는 그저 자신의 노고에 대한 정당한 몫이라 여겼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욕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던 것입니다. 윤태석은 신복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조카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낱낱이 알아오너라. 친정 말씀이시옵니까? 그래. 그 계집이 대체 어느 집안 출신인지 어찌하여 이 댁으로 시집오게 되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와야 할 것이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신복은 며칠 뒤 백씨 집안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날이 알아보니 실로 놀라운 사실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더냐? 원래 이 댁과 혼담이 오간 사람은 백씨 집안의 정실소생 딸 백채령이라는 규수였다 하옵니다. 하오나 실제로 시집온 이는 그 집 첩의 딸인 백소은이라 하옵니다. 윤태석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무어라? 그것이 참말이더냐? 예, 날이. 저작거리에서도 은밀히 떠도는 소문이라 소인이 여러 사람을 통해 확인하였사옵니다. 백씨 집안의 몸종에게 술을 사먹이고 알아낸 것이오니 틀림없을 것이옵니다. 윤태석의 입가에 서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던 이 며느리에게 마침내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으니까요. 하,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겠느냐. 날이 하오면 이 사실을 어찌 쓰실 요량이시옵니까? 생각해 보아라. 그 계집이 지금 무언가를 캐고 다니는 것도 결국 나를 몰아내기 위함이 아니겠느냐. 하나 그 계집 자신부터가 이 댁을 속이고 들어온 죄인이니 내가 먼저 그 죄를 만천하에 드러내면 어찌 되겠느냐. 조카 며느리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계집이 무슨 말을 하여도 아무도 믿지 않게 될 것이옵니다. 바로 그것이다. 소은이 무엇을 알아냈든 그것을 입 밖에 내는 순간 오히려 자신이 궁지에 몰리게 만들어야 할 것이야. 윤태석은 그 즉시 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이 자신의 죄를 폭로하기 전에 먼저 그녀의 신분과 신뢰부터 무너뜨려야 한다는 계산이었지요. 며칠 뒤 윤태석은 사람을 보내 은밀히 민씨와 채령을 불러들였습니다. 낯선 초대에 의아해하면서도 윤씨 집안이라는 이름 앞에
민 씨는 서둘러 응하였지요. 마침 그 무렵 백 씨 집안은 다시금 빚에 쪼들리기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윤 씨 집안에서 받은 예물로 급한 불은 껐다지만 그 뒤로도 집안 살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대체 무슨 일로 이리 조용히 부르셨는지요? 윤태석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소은이라는 여인이 실은 채령 아씨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소인은 알고 있소이다. 민 씨의 낯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온지 숨기실 것 없소이다. 이미 다 알아보았으니까. 문제는 이 사실이 관아에까지 알려지면 부인 댁도 무사하지 못하리라는 것이요. 혼인을 사칭한 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지 않소이까. 채령이 옆에서 파르르 떨며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를 어찌하실 셈이시옵니까? 저희를 관아에 고발이라도 하실 셈이시옵니까? 걱정 마시오. 나는 그저 서로에게 이로운 거래를 하나 하고자 할 뿐이요. 거래라 하시면? 윤태석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은이 홀레복을 훔쳐 제멋대로 가마에 올랐다고 증언해 주시오. 그러면 이 댁이 우리 윤 씨 집안에서 받은 예물은 돌려달라 하지 않겠소. 민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물을 돌려달라 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시옵니까? 그렇소. 다만 조건이 있소이다. 대청에 사람들을 모을 것이니 그 자리에서 부인과 채령 아씨가 직접 나서서 증언해 주셔야 할 것이요. 민 씨와 채령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민 씨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고 있었지요. 만약 대신 혼인을 시킨 사실이 이대로 드러난다면 혼인 사기죄로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것이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반면 윤태석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적어도 예물을 돌려달라는 요구는 피할 수 있었지요. 하오나 날이 소은이 그리 순순히 당하고만 있겠사옵니까? 그 계집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이제 부인과 채령 아씨의 증언 앞에서는 힘을 잃을 것이요. 자식을 둘이나 둔 정실 부인과 그 친딸의 말을 누가 믿지 않겠소이까? 민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소은을 이리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이 마음 한구석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자신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알겠사옵니다. 그리하겠사옵니다. 민 씨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령 또한 안도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지요. 참으로 잘 생각하셨소이다. 그럼 사흘 뒤 이 댁으로 와주셔야 할 것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소은을 배신하는 거래에 순순히 응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윤태석은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씨 부인과 문중 어른들 그리고 집안의 주요 행수들까지 모두 대청에 불러 모았지요. 그 자리에는 백진호와 민씨, 채령까지도 소환되어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갑작스러운 소집에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도련님, 이 무슨 일로 이리 급히 사람들을 모으셨습니까? 형수님, 실은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리 자리를 마련하였사옵니다. 조카 며느리에 관한 일이옵니다. 소은이에 관한 일이라니요?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리 많은 사람들을 모으셔야 했단 말씀이십니까? 지켜보시면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윤태석은 대청 한복판에 소은을 불러 세웠습니다. 소은은 갑작스러운 부름에 영문을 모른 채 그 자리에 섰지요. 대청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쏠리자 소은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곧이어 민 씨가 나서서 손가락으로 소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 집 첩의 딸입니다. 제 친딸의 홀레복을 훔쳐 입고 멋대로 가마에 올랐습니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부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그것이 참말이오? 소은아, 이것이 사실이더냐? 소은은 순간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채령도 눈물을 흘리는 척하며 거들었지요. 원래 혼인을 약속한 사람은 접니다. 소은이가 윤씨 집안의 재산을 탐내어 제 자리를 빼앗았단 말입니다. 저는 그저 몸이 약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저 아이가 제 옷을 훔쳐 입고 가마에 올라싸웁니다. 소은은 그 순간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이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게다가 자신이 대신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채령과 민 씨의 강요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은 채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꾸며낸 사기꾼인 양 몰아가는 그 뻔뻔함에 소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진호도 그 자리에 불려 나와 있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그를 향해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이 일에 대해 알고 계셨소이까? 백진호는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며 대답을 회피하였습니다. 나는 안채에서 벌어진 일이라 자세히 알지 못하오. 소은이 참지 못하고 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대감마님, 어찌 그리 말씀하시옵니까? 대감마님께서도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 않으셨사옵니까? 혼례 전날 밤 소녀가 그리 애원하였을 때에도 대감마님께서는 집안 체면만 말씀하셨사옵니다. 대청 안의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백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백진호는 그 시선들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그러나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었습니다. 윤태석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소은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미리 사람을 시켜 소은이 숨겨둔 빈 탕약 그릇들을 찾아내 대청 한복판에 내놓았지요. 이 여인은 신분만 속인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씨 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그것은 석여미의 탕약 그릇이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이 여인은 의원이 처방한 약을 몰래 버리고 조카에게 정체 모를 약을 먹였사옵니다. 방 안개짝에서 소인이 직접 찾아낸 것이오니 부디 살펴보시옵소서. 소은은 다급히 항변하였습니다. 그것은 오해이옵니다. 소녀가 확인한 결과 처방된 탕약에 서방님의 회복을 막는 약재가 섞여 있었기에 바꾼 것이옵니다. 윤태석은 그 말을 듣고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회복을 막는 약재라니 그것이 무슨 해괴한 소리요? 의원이 몇 해를 두고 처방해온 약을 시집 온 지 몇 달 되지도 않은 여인이 무슨 근거로 함부로 바꾸었단 말이오? 소녀의 어미가 오랫동안 약을 다루었기에 그 냄새와 빛깔을 구분할 줄 아옵니다. 외부 의원께도 확인을 받았사옵니다. 외부 의원이라니 그것이 누구요? 이 자리에 데려와 증명이라도 해보이시겠소? 소은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장복만도 외부 의원도 아직은 안전을 위해 숨어 있어야 할 처지였으니 이 자리에서 당장 불러올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그것은 지금 당장은 어려우나 보시오, 여러분. 증거도 내놓지 못하면서 그저 말로만 발뺌하고 있지 않소이까? 오히려 신분을 속여 이 댁에 들어온 여인이 조카의 약까지 제멋대로 바꾸었으니 재산을 차지하려고 조카를 해친 것이 분명하지 않소이까? 아니옵니다. 소녀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니었사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단 말이오? 첩의 딸 주제에 몰래 시집와서는 이제는 조카의 목숨까지 소나기에 쥐려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문중 어른 하나가 혀를 차며 말하였습니다. 이런 고약한 일이 있나? 신분을 속인 것도 모자라 사람의 목숨까지 노렸다니. 한씨 부인은 소은을 믿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다름 아닌 친정어머니와 언니가 직접 나서서 소은을 사기꾼이라 증언하니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지요. 소은아, 대체 무엇이 진실이란 말이냐? 내 너를 믿고 싶다만 이리도 많은 이들이 너를 손가락질하니 나 또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는 실망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소은은 그 눈빛을 마주하기가 너무나도 괴로웠지요. 지금껏 자신을 딸처럼 아껴주던 분에게 이런 의심을 사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어떤 매질보다도 소은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윤태석은 이 혼란을 틈타 결정적인 한 수를 두었습니다. 그는 석염이 아직 병상에 누워 있어 자신을 막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집안의 임시 책임자 권한을 내세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을 당장 끌어내 관아에 넘겨라. 방안과 괴짝도 모두 뒤져 증거를 찾아라. 하인들이 명을 받들어 소은에게 다가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은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윤태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자신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모아둔 장부와 탕약, 박휘축 증거를 빼앗아 자신의 범행을 영원히 감추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만약 이대로 방을 뒤진다면 그동안 목숨을 걸고 모아온 모든 증거가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멈추시오. 소은은 스스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하인들이 잠시 멈칫하였지요. 소녀가 스스로 밝히겠사옵니다. 도망치지 않을 것이니 부디 잠시만 시간을 주시옵소서. 윤태석이 눈살을 찌푸리며 말하였습니다. 이제와 무슨 발뺌을 하려는 것이오? 발뺌이 아니옵니다. 다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사실을 밝히고자 할 뿐이옵니다. 소은은 고개를 들어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채령 아씨 대신 이곳에 온 것은 사실이옵니다. 그 말에 대청안이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례 첫날 밤 서방님께 제 이름과 출생, 이곳에 오게 된 사정까지 모두 밝혔사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석염이 당시 말도 하지 못하고 의식도 없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 소은의 말을 믿을 리 만무했던 것이지요.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오. 도련님께서는 그 당시 아무것도 듣지도 느끼지도 못하셨소.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던 분께 무슨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오. 윤태석이 언성을 높이며 재차 하인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이 다시 소은에게 다가섰습니다. 몇몇은 소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기까지 하였지요. 소은은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인가, 그런 절망감이 소은의 가슴을 옥죄어 왔지요. 지금껏 견뎌온 모든 시간이 석염과 나누었던 모든 신뢰가 이대로 물거품이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솟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방문 안쪽에서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대청에 있던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섰습니다. 그 목소리가 대체 누구의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이들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대청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방문으로 향하였습니다. 낮고 갈라진 그 목소리가 대체 누구의 것인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이미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하나 짐작만으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었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방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복례의 부축을 받은 석염이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아직 혼자서 걷지는 못하였으나 상체를 곧게 세우고 두 발로 온전히 버티고 서 있었지요.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만 해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듯 두 눈을 형형하게 뜨고 좌중을 둘러보고 있었으니 그 광경을 지켜보는 이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놀라움이 가득하였습니다. 한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지듯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1년 넘게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던 아들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두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지요. 석염아 석염아, 정녕 내가. 한씨 부인은 말을 잇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쏟아내었습니다. 지난 세월 아들의 병상 곁을 지키며 흘렸던 눈물이 얼마였던가요? 그 모든 밤의 절망이 지금 이 순간의 눈물 속에 함께 녹아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석염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한 걸음으로 대청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시선은 소은을 끌어내려던 하인들과 그런 명을 내린 윤태석을 향해 있었지요. 내 아내는 나를 속이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대청 안에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소리에 서린 힘에 저마다 숨을 삼켰지요. 석염은 소은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다소 거칠었으나
그 안에 담긴 뜻만큼은 누구도 오해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였습니다. 첫날 밤 저 사람은 내게 이리 말하였다. 석염은 그날의 고백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되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오늘 혼례를 올리기로 한 백채령이 아닙니다. 대청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백소은이며 그 집 첩의 딸이옵니다. 마님과 언니가 이 집의 재산을 탐내어 소녀를 대신 보냈사옵니다. 서방님께서 훗날 깨어나신다면 소녀를 내치셔도 원망하지 않겠사옵니다. 다만 그날까지는 거짓없이 서방님을 모시겠사옵니다. 석염이 그날 밤에 고백을 한마디 한마디 되짚어갈 때마다 대청에 있던 사람들의 낯빛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어찌 저리도 정확하게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처럼 되풀이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은 그제야 석염이 그날부터 이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석염은 소은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나는 그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들었다. 소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습니다. 석염은 이어 좌중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은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밝혔다. 나와 이 집안을 속인 사람은 소은이 아니라 친딸 대신 그녀를 보낸 사람들이다. 석염의 시선이 민씨와 채령을 향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하게 소은을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그 기세는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인, 그리고 아씨, 이제와 발뺌하실 셈이요? 한씨 부인이 민씨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몸을 떨 뿐이었지요. 백진호 역시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방관했다는 것을 더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청에 모인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이 그 세 사람에게로 일제히 쏠렸습니다. 석염은 이어 숙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지난 1년간 쌓여온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숙부님, 윤태석은 순간 낯빛이 굳어졌으나 애써 태어난 척 답하였습니다. 그래. 몸이 이리 회복되었으니 참으로 다행이로구나. 사고 전날 저는 숙부님이 빼돌린 곡식과 돈이 적힌 장부를 발견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뒤에는 숙부님이 의원에게 약을 더 넣으라고 지시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면 숙부님과 그 신복들이 끝이라는 말씀도 함께 말입니다. 대청안은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숨을 죽인 채 이 놀라운 진실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소은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동안 목숨을 걸고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어 대청 한복판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서방님께서 사고 전에 숨겨두신 창고 장부에 사본이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날짜별로 보관해온 탕약이옵니다. 처방에 없는 약재가 섞여 있음을 외부 의원께서 확인해 주셨사옵니다. 이것은 그 감정 기록이며 이것은 약방에서 숙부님의 신복이 문제의 약재를 사간 거래 장부이옵니다. 소은은 마지막으로 톱질 자국이 선명한 나무 조각과 낡은 쪽지 한 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고 당시 마차의 바퀴축이옵니다. 자연스레 부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미리 톱질을 해둔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사옵니다. 이 쪽지는 그날 밤 마차를 동쪽 창고로 가져오라 명한 것이온데 숙부님 신복의 인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윤태석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남을 가장하며 소리쳤지요. 그것이 다 무엇이란 말이냐? 근거 없는 모함이다. 바로 그때 대청 밖에서 낯선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은이 미리 사람을 보내어 불러온 장복만이 대청 안으로 들어선 것이었습니다. 날이 오랜만이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이놈이 어찌 여기에. 장복만은 좌중을 향해 그날의 진실을 낱낱이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나리의 신복이라는 자가 찾아와 마차를 동쪽 창고로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다음날 고갯길을 넘던 중 바퀴가 빠지며 마차가 굴러떨어졌는데 그 바퀴축에는 결코 자연스레 부러진 흔적이 아닌 깊은 톱질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여전히 발뺌을 시도하였습니다. 저놈은 사고 후 도망친 죄인이요. 저런 자의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소이까? 그러나 그 순간 궁지에 몰린 것은 다름 아닌 윤태석 자신이었습니다. 집안 의원과 신복들이 이미 겁에 질려 서로 눈치를 살피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그중 하나가 무릎을 꿇으며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리 소인은 그저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옵니다. 약을 더 진하게 넣어라, 마차의 바퀴축을 손보라 하신 것은 모두 윤태석 나리셨사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신복들의 자백이 복물 터지듯 이어졌습니다. 윤태석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중 어른들은 이 모든 진실 앞에서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윤태석은 조카의 마차 사고를 꾸미고 탕약으로 회복을 방해하고 집안 재산을 빼돌린 죄로 그 자리에서 관아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의 이름으로 이런 폐륜을 저지르다니. 문중 어른 하나가 혀를 차며 탄식하였습니다. 윤태석은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으나 그 목소리는 이미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였지요. 한씨 부인은 그제야 소은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정녀가 아니라는 사실보다 내가 아들의 눈과 귀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부끄럽구나. 어머님, 그것은 어머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니다, 소은아. 내 너를 의심했던 그 순간들이 참으로 부끄럽구나. 앞으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한씨 부인은 이 일을 그대로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문중 어른들과 관아의 증인을 세워 소은의 본명으로 혼인 절차를 다시 밟도록 하였지요. 석염은 사람들 앞에서 마침내 선언하였습니다. 나는 백씨 집안의 정녀를 아내로 택한 것이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힘을 되찾지는 못하였으나 그 안에 담긴 확신만큼은 결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던 때에도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진실을 말한 백소은을 내 아내로 선택한다. 대청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소은은 더 이상 채령의 이름도 정실소생이라는 거짓 신분도 빌리지 않고 자신의 이름으로 윤씨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씨 부인은 소은에게 곳간 열쇠와 집안 살림을 맡겼습니다. 소은은 석염과 함께 숙부가 망가뜨린 창고와 거래 장부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지요. 석염은 그 이후로도 1년 넘게 꾸준히 재활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지팡이 없이 몇 걸음조차 옮기기 힘들었으나 소은의 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회복해 나갔지요. 마침내 석염은 지팡이를 짚고서나마 천천히 걸을 수 있을 만큼 몸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한편 채령은 사건이 끝난 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최한중과 혼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단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지요. 한주는 채령의 혼수와 백씨 집안의 남은 재산을 술과 노름으로 하나둘 탕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결국 한주는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달아나 버렸고 채령의 혼인 생활은 그렇게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민씨는 윤씨 집안에서 받은 예물을 갚느라 남은 전답과 집까지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백진호는 모든 것을 알고도 방관한 대가로 소은과 채령 모두에게 외면받는 처지가 되었지요. 세월이 흘러 소은은 석염과 함께 백씨 집안을 찾아갔습니다. 시댁의 재산을 자랑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친정에 남겨진 생모의 유품과 위패를 가져오기 위해서였지요. 민씨는 소은을 보자마자 달려나와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소은아, 이제라도 다시 가족으로 지내자꾸나. 내 그동안 너에게 모진 짓을 많이 하였다만
소은은 그 손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필요했을 때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와 가족이라는 말로 저를 붙잡지 마십시오. 민 씨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석염은 민 씨와 백진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였지요. 당신들이 첩의 딸이라 천대하고 친딸 대신 보낸 이 여인이 내 목숨과 가문을 구했습니다. 이제 백소은은 누구의 대신도 아닌 내 아내이자 윤 씨 가문이 안주인입니다. 소은은 생모의 유품함을 품에 안고 석염과 함께 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소은은 나지막이 되뇌었지요. 저는 언니 대신 가마에 올랐지만 이제는 누구의 대신으로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대문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따스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역전의 통쾌함만을 그리려 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묻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값어치를 가르는 기준이 과연 태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살아온 행동이었을까요? 소은은 첩의 딸이라는 이유로 평생 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실소생인 채령은 좋은 태생을 가지고도 그 그릇을 채우지 못했지요. 결국 석염이 목숨을 걸고 알아본 것은 신분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거짓 없이 진실을 말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민 씨와 백진호 그리고 윤태석은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몰락했습니다. 재물을 탐한 자는 재물을 잃었고 방관한 자는 외면당했으며 음모를 꾸민 자는 그 음모에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하늘의 심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그 당연한 이치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본 이야기는 16세기 사대부 이문건이 남긴 국제일기 등 조선시대 민간일기 속 전신마비 환자의 실제 간병 기록을 바탕으로 재창작되었습니다.